격동의 1990년대 1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한 명작들이 줄줄이 쏟아지면서 세가와 닌텐도가 박터지게 싸우던 그 시절, 당시 슈퍼 알라딘 보이 2, 즉 메가드라이브 2를 가지고 있던 제가 이 게임기를 팔고 새로 샀던 게임기가 있었습니다. 우연히 친구 집에서 성검전설 3를 보고 뒤도 안 돌아보고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게임이 당시에 정말 귀한 액션 RPG라는 소재에 무려 2인용이 가능했었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레전드라 일컫는 RPG계의 쌍두마차인 파판 시리즈와 득해 시리즈도 이 게임기에서만 할 수 있었고, 액션 게임들도 많았고, 대전 액션이라든지 슈팅 게임이라든지 거의 모든 장르의 인기 게임을 발매했던 이 게임기, 바로 닌텐도의 슈퍼 패미컴입니다. 자, 닌텐도 제국을 만들었던 슈퍼 패미컴입니다. 1990년 11월 21일에 발매를 했고요. 발매 당시 가격은 25,000엔이었습니다. 닌텐도 최초의 가정용 게임기인 패미컴의 후속 기종으로 한국에서는 92년 11월 25일에 현대에서 슈퍼컴보이라는 이름으로 정발되기도 했습니다. 또는 슈퍼 패미콤이라고도 불립니다. 상자의 전면에는 이렇게 기계의 모습이 디자인되어 있는데, 슈퍼 패미컴을 상징하는 색깔 4가지 색상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죠. 자, 그리고 옆면에는 이렇게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4가지 슈퍼 패미컴의 상징적인 색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티로폼 덮개를 열면 제일 윗부분에는 이렇게 설명서와 주의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슈퍼 패미컴 본체입니다. 전반적으로 회색의 그런 색감을 가지고 있고요. 요 가운데 부분에는 이제 진한 회색, 그리고 여기 겉에 부분에는 밝은 회색으로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발매된 지 30년이 넘은 게임기이기 때문에 이 본체의 외장이 누렇게 변색된 제품도 꽤 많은데요. 그러니까 햇빛에 비치는 곳에 방치하게 된다면 변색이 되는 거고, 평소에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한다면 이 제품처럼 변색을 막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파워 버튼을 위로 올리면 전원을 켜고 끌 때는 이렇게 다시 내려주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부분은 팩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인데요. 이렇게 팩을 꼽은 다음에 가운데에 있는 꺼내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팩이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게임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이 리셋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게임이 다시 켜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버튼, 리셋 버튼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사이드 앞에 부분에는 패드를 꽂을 수 있는 이 슬롯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뒷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AV선을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RF선을 꽂을 수 있는 단자가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아답터를 꼽는 단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은 조이패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닌텐도 슈퍼 패미컴 조이패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진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슈퍼 패미컴에 4가지 시그니처 컬러가 있습니다.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이 색깔이 알록달록하게 이렇게 각 버튼에 배치되어 있고요. A, B, X, Y 버튼, 그리고 스타트, 셀렉트 버튼, 위에는 LR 버튼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십자 패드 같은 경우에는 근본 디자인이지만 이때 이 닌텐도가 이 십자키 스타일을 특허 출원을 해버려서 훗날 소니에서 플스1이 나올 때 이렇게 디자인을 못하고 우회했던 재밌는 일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플스1의 십자키는 조작감이 구렸던 반면 얘는 플스처럼 이렇게 사이사이가 띄어있지 않기 때문에 조작감이 나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조이패드도 기본적으로 회색의 디자인을 띄고 있죠.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리고 91년 8월 23일에는 북미에서도 슈퍼 닌텐도란 이름으로 이렇게 발매를 하게 되는데요. 디자인이 일본판과 다릅니다. 심지어 팩도 디자인이 달라서 북미판 슈퍼팩은 일본판에 호환되지 않고 일본판 슈퍼팩도 북미판에 호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슈퍼 패미컴은 크게 초기형과 후기형 2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이 뒷면의 디자인을 확인하면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후면에 있는 이 고무 받침 있죠. 이 고무 받침이 4개라면 여기 위에도 고무 받침이 있다면 초기형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처럼 고무 받침이 아래 2개만 있다면 후기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후기형에도 APU 모델과 원칩 모델로 나뉘는데, 원칩 모델이 슈퍼 패미컴의 제일 끝판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칩 모델은 그래픽이 이전 슈퍼보다 미세하게 선명해지고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 원칩 모델의 중고가가 가격이 제일 비싸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슈퍼 패미컴이 원칩인지 혹은 중고장터에서 팔고 있는 슈퍼 패미컴이 원칩인지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원칩 모델은요, 박스에 이렇게 오른쪽 하단 부분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영문과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서를 보시면 설명서의 상단 오른쪽에도 이렇게 영문과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계 후면에 이 가운데 스티커의 오른쪽 하단에도 이렇게 영문과 숫자
숫자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까지는 APU 모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통 시리얼은 이제 S로 시작하는 시리얼은 240번대 후반, 약 247번에서 248번, 249번 이상부터가 원칩일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이제 250번이 넘어가면 이건 이제 무조건 원칩 모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SM으로 시작하는 시리얼이라면 118번에서 119번까지는 원칩일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120번은 무조건 원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안심할 수가 없는 게, 얼마든지 이 상자와 본체 케이스는 바꿔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뚜껑을 따봐야 됩니다. 본체를 열기 위해서는 전용 드라이버가 따로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본체를 연 다음에 얘를 뒤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겨보면, 자, 여기를 보시면은 SNS 원칩 01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이제 얘는 원칩 모델이다. 참고로 원칩 이전 후기형인 APU 모델은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고요. 그리고 원칩은 이 숫자처럼 01, 02, 03 세 가지 버전이 있는데, 01과 02가 제일 물량이 많고 03 버전은 정말 극소량으로 이제 출하가 되었기 때문에 제일 레어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희소성의 차이지 기능상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원칩의 그래픽을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이 RGB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왼쪽에서부터 얘가 RGB 케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S 단자 케이블, 그 다음 얘가 AV 단자 케이블인데요. 1번, 2번, 3번 순으로 화질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슈퍼 패미컴의 디자인을 오마주한 닌텐도에서 출시한 게임기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뉴 닌텐도 3DS LL 슈퍼 패미컴 에디션입니다. 2016년 7월에 출시를 했고요. 가격은 21,600엔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뉴 닌텐도 3DS LL 모델의 한정판으로 슈퍼 패미컴 본체의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얘를 이제 슈퍼 패미컴 에디션 혹은 슈페 에디션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일본에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예약 판매만 된 제품으로 아쉽게 국내에는 정발되지 않았습니다. 예약된 수량만 판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중고가가 꽤 나가는 편이고요. 자, 이 상자도 기존 슈퍼 패미컴 상자와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전면에는 이렇게 슈퍼 패미컴을 상징하는 4가지 색깔로 이 3DS를 디자인해놨고요. 사이드도 똑같이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후면에는 기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설렙니다. 자, 오리지널 슈퍼 패미컴 상자와 비교했을 때는 이 정도 사이즈고요. 굉장히 작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자의 디자인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상자를 열면 제일 윗부분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 종이가 있고요. 그 아래 본체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종이가 있고요. 그리고 3DS에 들어가 있는 AR카드 이 녀석도 들어가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간 한정 내에 이 다운로드 코드를 입력을 하면 슈퍼 패미컴 전용 테마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종이입니다. 2017년 1월 31일까지 등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들어가 있는 보증서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스타트 가이드 종이가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이 바로 뉴 닌텐도 3DS LL 한정판 슈퍼 패미컴 에디션입니다. 와, 슈퍼 패미컴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환장할 수밖에 없는 디자인. 자, 이 게임기의 특징이 뭐냐? 바로 이 앞면과 뒷면에 슈퍼 패미컴의 본체 디자인을 띄고 있는데요. 얘를 이제 펼치게 되면, 와, 슈퍼 패미컴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굉장히 이쁘죠? 자, 오리지널 슈퍼 패미컴과 슈페 에디션과의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미쳤죠, 진짜. 와, 이게 이제 올드 게임기라면 얘가 이제 현대식으로 표현한 슈퍼 패미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이제 팩을 집어넣는 슬롯 요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파워 버튼, 꺼내기 버튼, 리셋 버튼, 요거까지, 야, 요 빨간불까지 재현을 한 거예요. 다만 아쉬운 거는 이 버튼들이 돌출되어 있는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없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안쪽을 한번 볼까요? 안쪽도 굉장히 심플하고 이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그니처 버튼, 초록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도 재현을 해놨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트한 느낌의 회색을 썼습니다. 약간 메탈 느낌도 나는 회색인데 심심하지 않게 색깔을 입힌 것 같고요. 센스있게 이 베젤도 회색으로 처리를 했고요. 아마 뉴 닌텐도 3DS 통틀어서 이 전체적으로 회색인 디자인은 이 슈페 에디션이 유일하다. 그런 색깔적인 차이 외에는 기본적으로 뉴 닌텐도
닌텐도 3DS XL과 똑같다. 자, 그리고 터치펜 같은 경우도 오리지널 이렇게 어두운 그릴 색깔로 구현을 해놨죠. 펜에 닌텐도라고 또 각인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문이 너무 잘 묻어가지고 얘는 필연적으로 투명 케이스를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을 켰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볼륨을 최대치로 올리면 소리가 꽤 큽니다. 스테레오로 들리기 때문에 소리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테마가 아까 제가 쿠폰으로 등록을 했던 슈퍼 패미컴 전용 테마입니다. 알록달록 이쁘죠? 기본적으로 닌텐도 3DS는 이 3D 기능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D 기능을 켜면 모든 메뉴들과 게임 화면들이 3D 화면으로 펼쳐지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실제로 눈으로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봤을 때 보이는 거고, 자, 이거는 이제 3D 안경 같은 게 필요 없이 바로 구현되는 장점이 있는 거고, 어설프게 기능을 구현한 게 아닌 진짜 3D로 보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게임들이 다소 그래픽이 아쉽더라도 이 기능 때문에 재미는 더해집니다. 단 장시간 하게 되면 눈이 피로해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 3D 기능을 체험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전 뉴 닌텐도 3DS 리뷰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뉴 닌텐도 3DS XL 모델 한정으로 상단 액정과 하단 액정이 기존 TN 패널이 아닌 IPS 액정이 랜덤으로 들어간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단은 IPS 패널이고 운이 좋으면 하단도 IPS 패널이 뜰 때가 있습니다. 이 IPS 패널은 TN 패널에 비해서 시야각이 좋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누이면 TN 패널 같은 경우는 잘 안 보이죠. 하지만 IPS 패널은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야각이 좋은 편이고 화면이 좀 더 선명한 장점이 있지만 이 TN 패널보다 배터리를 좀 더 먹는 점, 그리고 3D 기능을 켰을 때 TN 패널보다 입체감이 약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슈퍼 패미컴을 미니 버전으로 복각해서 만든 게임기인 슈퍼 패미컴 미니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2017년 10월 5일에 발매를 했고요. 발매 당시 가격은 7,980엔이었습니다. 얘도 아쉽게 국내에는 정발되지 않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HDMI 케이블을 통해서 요즘 TV나 모니터에 물려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북미 버전 미니도 따로 있는데, 북미 버전 같은 경우에는 슈퍼 닌텐도 북미 버전을 이제 미니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상자를 보시면은 역시나 슈퍼 패미컴 상자를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요 디자인을 그대로 채용했고요. 얘는 전면 디자인도 거의 슈퍼 패미컴 박스랑 똑같죠. 후면 같은 경우에는 슈퍼 패미컴 미니에 수록되어 있는 게임들 리스트와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되어 있는데, 게임은 총 20개에서 1개 포함된 21개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21이라고 안 써있고 20 플러스 1이라고 써있느냐? 이 플러스 1인 이 스타폭스 2가 실제 슈퍼 패미컴에 발매되지 않은 미발매 타이틀입니다. 그래서 얘를 보너스로 넣어줬다,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오리지널 슈퍼 패미컴 박스랑 비교해보면 요 정도 크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얘가 진짜 슈퍼 패미컴 상자랑 굉장히 재현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슈퍼 에디션 상자랑도 비교해보면 요 정도 크기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상자를 열면 제일 위에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 제품의 본체, 조이패드 하나, 조이패드 둘, 그리고 요걸 이렇게 열면 HDMI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구성품에는 이게 5핀짜리 케이블이, USB 케이블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게 없어가지고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어차피 USB 케이블은 5핀짜리면 아무거나 상관없거든요. 설명서는 굉장히 얇아요. 그냥 이렇게 한 장짜리 종이로 되어 있고, 그리고 시리얼 넘버가 적혀있는 이렇게 보증서 종이가 있고요. 와, 미쳤어요, 미쳤어. 진짜 아담합니다. 아담한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야, 미쳤어요. 엄청 귀엽습니다. 완전 미니 사이즈. 그런데 슈퍼 패미컴의 디자인을 그대로 완전히 갖다 박았죠. 색감하며 디자인이, 와, 진짜 슈퍼 패미컴은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전원을 꺼고 켜는 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올렸다가 내리는 거. 그리고 리셋 버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누르면 전원을 다시 재가동할 수도 있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여기 카트리지를 삽입하는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고, 그래서 얘도 그냥 막혀 있다. 이 두 개가 막혀 있다. 메가드라이브 미니 같은 경우는 진짜 구동되진 않지만 미니 소닉 팩도 만들어서 초회 한정으로 넣어주고 실제로 이걸 팩을 꽂을 수도 있었는데, 요런 기믹이 없는 거는 조금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조이패드를 꽂는 여기 이제 슬롯이,
야, 이걸 이렇게 잡아당기면 요렇게 진짜 패드를 꽂을 수 있는 슬롯이 나옵니다. 후면부에는 이제 HDMI 케이블을 꼽는 거랑 전원 연결을 위한 5핀 단자가 있습니다. 그럼 오리지널과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만 작아졌지만 디자인은 완전 똑같습니다. 무슨 아빠와 아들 같기도 하고, 오우야, 진짜 사이즈가 엄청 많이 작아졌어요. 옆면은 이런 느낌이고 후면은 또 이렇습니다. 슈퍼미니는 또 특이한 게 고무 받침이 이렇게 또 4개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얘는 슈퍼 패미컴 미니 조이 패드입니다.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오리지널 패드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단자를 보시면은 얘가 이제 슈퍼 미니에 사용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왼쪽에 있는 조이 패드가 오리지널이고 오른쪽이 슈퍼 미니인데요. 똑같습니다. 그냥 뭐 차이점이 없습니다. 버튼을 눌렀을 때 감촉 같은 거는 차이가 없어요. 전원을 켜면 메뉴에 게임 목록이 나타나고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게임이 시작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언어가 한글이 없는데 제가 구매한 제품은 해킹을 통해서 메뉴를 한글로 바꿨나봐요. 개꿀이네요. 그 밖에 화면을 누르면 게임 화면을 스캔 라인이 있는 브라운관 느낌이나 아예 픽셀이 보이지 않는 깔끔한 화면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4:3 비율이기 때문에 남는 부분을 원하는 배경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설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뉴들이 있고요. 범위 표기라든지 설명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실기 플레이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 패미컴 게임들이고요. 첫 번째 게임은 슈퍼 동키콩입니다. 우리들에겐 동키콩 컨트리라는 이름으로 익숙해져 있죠. 이 게임은 슈퍼마리오를 탄생시킨 닌텐도에서 새롭게 제작한 횡스크롤 액션 게임인데요. 이 게임이 대박이 나면서 슈퍼 동키콩은 슈퍼 패미컴으로 3편까지 나오게 됩니다. 94년에 출시한 게임인데 무려 3D 액션 게임입니다. 그 당시 그래픽이 엄청났고요. 게다가 재미도 있었습니다. 동키콩과 디디콩을 번갈아 가면서 플레이하고 중간중간마다 코뿔소를 타기도 하고 재밌는 요소가 아주 많은 게임입니다. 다음은 별의 커비 슈퍼 디럭스입니다. 이 게임은 뭐든지 빨아들여서 자기 능력으로 만드는 귀여운 커비를 조작하는 게임인데요. 슈퍼 디럭스라는 제목에 걸맞게 다양한 스테이지와 모드가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적들을 해치우면서 보스를 사냥하는 어드벤처도 있고 상대와 레이스를 하면서 떨어진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이 이기는 모드도 있고 동굴을 탐험하면서 보물을 수집하는 모드도 있습니다. 게다가 시리즈 최초로 2인 협력 플레이가 가능한데 내가 먹은 능력을 뱉어버리면 동료가 튀어나오면서 자동으로 싸워주는 재미난 요소입니다. 커비 시리즈는 지금도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고 충분히 재미를 보장하기 때문에 안 해보셨다면 강추드리는 게임입니다. 다음은 드래곤 퀘스트 몽환의 대지입니다. 이 게임은 말이 필요 없는 근본 RPG 득회 시리즈의 대표 인기작으로 드래곤볼 작가인 토리야마 아키라가 일러스트를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슈퍼 패미컴의 마지막 득회작으로 필드나 던전을 움직이다가 적과 조우하면 턴제로 싸우는 방식의 게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득회의 전투 장면은 내 모습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호불호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라 공략책 없이는 진행이 어려워서 진입 장벽이 높기도 했죠. 하지만 이 게임은 훗날 모바일로 한글화돼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 게임이 발매했을 95년 당시에 6만원 넘게 주고 구매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당시 인기는 진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그때 엔딩까지 못 갔던 한이 있는데 나중에 각 잡고 다시 제대로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은 마더2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패미컴으로 출시했던 마더의 후속편으로 국내 게이머들에게는 인지도가 파판 시리즈나 득회 시리즈에 비해서는 높지 못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 게임을 그 당시엔 잘 몰랐는데요. 하지만 게임을 직접 해보니까 잘 만든 게임이더라고요. 그래픽도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전투 방식도 드래곤 퀘스트와 꽤 흡사합니다. 이 게임은 훗날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1과 2를 같이 묶어서 이식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인기가 상당한데 그래서 게임팩도 꽤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마더 캐릭터들이 닌텐도 대난투 시리즈에 출전하기도 했죠. 게임보이 미크로 마더 에디션도 지금은 가격이 후덜덜하고요. 다음은 라이브어 라이브입니다. 이 게임은 파판 시리즈를 만들었던 스퀘어에서 제작한 오리지널 게임으로 7명의 주인공들을 직접 플레이하면서 풀어나가는 옴니버스 형식의 RPG입니다. 7명 중에 1명을 골라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인물을 또 고릅니다. 그리고 그 고른 인물로 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요. 꽤나 신선한 방식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아서 그런지 중고가가 꽤나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94년에 발매했던 이 게임은 훗날 22년에 스위치나 플스 그리고 스팀 등으로 리메이크돼서 발매됐는데 한글화의 그래픽이 깔끔해지면서 몰입하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안 해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버전을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파이널 판타지 6입니다. 이 게임은 파판 팬들이 대체 왜 아직까지 리메이크를 안 해주냐고 아우성칠 정도로 인기 많았던 최고의 파판 게임 중에 하나였습니다. 슈퍼 패미컴으로 나온 마지막 파이널 판타지였으며 슈퍼 패미컴의 그래픽의 한계를 뛰어넘은 명작이죠. 특히 게임을 시작하면 눈발을 날리며 마도하머 세대가 걸어가는 씬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명장면으로 손꼽기도 합니다. 득회와 마찬가지로 필드와 던전에서 일정 확률로 적들과 조우하게 되면 전투에 들어가는데 캐릭마다 개별 게이지가 차면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실시간 전투 시스템이라 쫄깃하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시리즈 최초로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이기도 하고 스토리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멀티플랫폼으로 픽셀 리마스터 버전을 통해 한글화가 되기도 했었죠. 마지막으로 성검전설 3입니다. 이 게임은 액션 RPG가 목마르던 시절 혜성처럼 나타나 엄청난 히트를 쳤던 게임 시리즈로 파판 시리즈를 만든 스퀘어가 제작한 게임입니다. 6명의 주인공 중에 3명을 선택해서 게임을 진행하고 각 캐릭터마다 전직을 할
할 수 있는데 이게 빛과 어둠으로 선택지가 나뉘고 선택한 직업이 2차 전직에서 또 한 번 빛과 어둠으로 나뉘기 때문에 모든 캐릭과 직업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회차 플레이를 해야만 해서 꽤 오랫동안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게임은 멀티 플랫폼으로 리메이크되어 한글화로 다시 출시가 되었고 나름 평타는 쳤지만 오리지널만하지는 못하다는 평이 있습니다. 3탄 이후에 플스로 나온 후속작은 대차게 말아먹고 그 이후로도 계속 말아먹어 아쉬웠는데 올해 다시 새로운 성검전설이 나온다고 해서 이번에도 속눈샘 치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3DS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첫 번째로 드래곤 퀘스트 11 지나간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이 게임은 현재 득회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메인 시리즈를 무려 휴대용 게임기로 발매를 해준 것이죠. 동시에 출시됐던 플스4 버전에 비해서는 당연히 그래픽이 열화되어 있지만 3DS 버전은 3D 그래픽 모드와 2D 그래픽 모드를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유니크한데 아쉽게 국내에는 정발이 되지 않아서 한글화로 즐길 수가 없는데요. 지금은 이미 스위치나 플스나 컴퓨터를 통해서 한글화된 정발판이 있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게임이기도 하지만 일본어를 할 줄 안다면 정말 최고의 휴대용 게임이 아닐까 싶네요. 단 아쉽게도 3D 모드로는 즐길 수가 없습니다. 게임에 대한 평가는 역시나 메인 시리즈답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메탈 기어 솔리드 스네이크 이터 3D입니다. 이 게임은 과거 플스2로 발매됐던 메탈 기어 솔리드 3를 이식한 작품으로 메탈 기어 솔리드를 3D 모드로 즐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입니다. 게다가 듀얼 스크린으로 아래 화면은 지도나 무기 변경, 아이템 사용 등 터치로 좀 더 편하게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게임은 뉴 닌텐도 3DS가 출시되기 전에 나온 게임이라 C스틱으로 시점을 조작하는 게 아닌 버튼으로 시점을 움직여야 되는데요. 요게 약간 불편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레임이 조금 버벅대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가장 크리티컬한 거는 역시나 정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어입니다. 메탈 기어 3는 이미 다른 플랫폼으로 한글화가 된 게임이기 때문에 굳이 3DS로 즐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 유니크한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슈퍼 패미컴 미니 게임 플레이 영상입니다. 먼저 슈퍼 스트리트 파이터 2인데요. 기존 스파2에서 4명의 신캐릭터가 추가되고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무난한 스트리트 파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격감도 살아있고 지금 다시 해도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인데요. 저는 과거 어린 시절에 오락실에서 100원 주고 스트리트 파이터 2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오락실의 큰 화면에 오락실 스틱으로 즐겼던 스파는 정말 재밌었죠. 다음은 슈퍼 메트로이드입니다. 이 게임은 메트로이드 시리즈 세 번째 작품이고 지금도 걸작이라 손꼽히는 게임인데요. 횡스크롤 방식의 액션 게임인데 지도를 넓혀가면서 적들을 없애는 방식입니다. 나름 퍼즐 요소도 있어서 지금 갈 수 없는 길은 외워뒀다가 나중에 어떤 능력이 생겼을 때 다시 갈 수 있게 되는 재미도 있습니다. 특히 주인공 사무스가 여성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나중에 알게 돼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메트로이드 시리즈는 매니아도 많고 지금도 시리즈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안 해보셨다면 플레이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초마게촌입니다. 과거 극악 난이도로 유명했던 마게촌 시리즈의 슈페 발매작인데요. 역시나 난이도가 헬입니다. 게임은 횡스크롤 액션 방식인데 와 이건 어릴 때 하나 지금 다시 하나 너무나 어렵네요. 수백 번을 뒤져야 끝판을 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진짜 1, 2탄 정도가 한계였던 것 같은데 이번에 다시 해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이 게임을 끝까지 깬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그만큼 어려운 게임이지만 그래서 다시 도전하게 되는, 그리고 도전하다 보면 다시 포기하게 되는, 그러다 오랜만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은 마성의 게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폭스입니다. 이 게임은 닌텐도에서 야심차게 발매한 슈팅 게임으로 93년에 3D로 풀 구현된 미친 그래픽의 게임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하자니 굉장히 단조롭고 구린 그래픽이긴 한데 그래도 이게 30년 이상 된 게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그때는 참 대단했죠. 스테이지 1탄을 클리어하면 스타폭스2가 해금됩니다. 그래서 미발매됐다는 2탄을 해봤는데 야 이게 1인칭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엄청 어지럽고 조작감도 구리고 게임도 재미가 없어서 발매 안 하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추억의 게임기 슈퍼 패미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과거에 이런 영광들이 있었기에 닌텐도는 지금의 스위치까지 올 수 있지 않았을까. 닌텐도는 게임도 참 잘 만들지만 게임기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공개될 차세대 닌텐도 스위치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신선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